표트르는 그 소피아가 갇힌 수년 창문 밖에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쿠데타 수장 3명의 목을 가까이 매달아 놓고요. 겨울 내내 방치합니다. 소피아가 이 쿠데타에 가담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아도 창문에 비친 그 반란군 우두머리들의 목을 보면서 경각심 그리고 공포심을 느끼도록 만든 거죠. 좀 머리 좋다. 표트르는 이 이복 누나뿐만 아니라 황태자를 낳은 자신의 첫 번째 아내까지도 여기에 동조했다는 명목으로 에? 수년의 감금에서 쫓아내기까지 합니다. 쿠데타를 평정한 뒤에 표트르 대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표트르는 유럽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모든 제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먼저 표트르가 생활 장식부터 유럽식으로 다 바꾸어 버리는데요. 지금 그림 속 그 표트르가 이제 가운데 서 있는 남자인데요. 복장이 어때 보이나요? 되게 세련돼 보여요. 예, 주변 사람들은 전통적인 러시아식 복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표트르 대제는 완전히 다른 서유럽식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다른 귀족 부인이 남사스럽다 뭐 이렇게 하는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트르는 예복을 바꿔서 남자들은 다 유럽식 옷차림을 하라. 그리고 여자는 유럽식 드레스를 입도록 해서 유럽과의 어떤 심리적 격차를 줄이려고 했습니다. 에바 씨, 이때 서양식 복장으로 입게 하기 위한 뭐 방법이 독특했다면서요? 아, 일단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서양식으로 옷 입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성문 앞에 약간 시범 복장 같이 그 마네킹처럼 이렇게 오. 옷을 입혀놓고 저렇게 입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보여주기도 했었고, 원래 전통 복장을 입고 다니면 벌금을 징수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저게 지금 보시면 옷이 길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저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은 이제 무릎 꿇게 해가지고 딱 그 무릎 정도 길이까지 아예 가위를 들고 그냥 옷을 자르는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랬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완전히 근데 싹 바꾼 거네요. 그리고 그 표트르는 이 겉모습을 바꾸기 위해서 파격적인 제도를 이렇게 도입하는데요. 유럽에서 돌아온 표트르를 이렇게 아련하기 위해서 속속 궁에 모이던 귀족들 앞에서 표트르가 손에 직접 칼을 든 채 등장합니다. 그리고 귀족들 중에 신분이 가장 높은 이부터 이 칼로 턱수염을 싹둑싹둑 잘라버린 거예요. 이후 1705년 무렵에는 모든 남자들에게 수염을 깎으라고 명령을 하죠. 당시에 그 러시아의 국교였던 그 정교회에서는 이 수염을 깎는 행위는 남자에 대한 모욕이고 이단적인 행동이었거든요. 하지만 표트르는 수염을 자르지 않으려는 이들에게 수염을 자를 수밖에 없는 묘수를 이제 생각해냈는데요. 바로 뭐냐면 수염을 기르는 게 발각될 시에 지위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뭐 수염새예요? 예. 수염 길이에 따라 매기나요? 예, 그래서 수염세를 내게 하는 것인데 아 웃기다. 당시 개혁과 동시에 이런 각종 명목으로 세금을 거두면서 1724년까지 무려 40가지에 이르는 세금을 내게 해서 이 국고를 채웁니다. 유럽식으로 무장된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표트르 대제에게 이제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강력한 군사력으로 넓은 바다를 향해 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남쪽의 그 흑해로 나가거나 또 하나는 서쪽의 그 발트해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흑해로 나가려면 오스만 제국과 다시 결전을 치러야 했고, 말테로 나가기 위해서는 해양 강국인 스웨덴과 이제 맞붙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때 표트르 대제는 예상외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말테를 차지한 스웨덴과 한판 붙기로 결심을 한 것이죠.
왜 근데 저 스웨덴이랑 붙기로 한 거는 뭐 어떤 것 때문에? 예, 표트르는 발트해가 공략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성공하기만 하면 북해와 대서양과도 연결이 돼 있고 이곳을 통해서 저 멀리 아메리카 대륙과도 교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발트해로 나가는 가장 빠른 길은 다름 아닌 그 무시무시한 바이킹의 후예이자 발트해의 강자였던 스웨덴의 영토를 통과하는 것이었거든요. 당시 스웨덴은 주변의 스칸디나비아 지역을 장악한 정말 강국 중의 강국이었습니다. 표트르는 스웨덴을 둘러싼 주변국 덴마크나 폴란드와 동맹을 맺고 1700년에 스웨덴과 전쟁을 선포합니다. 표트르 대제는 수천 명의 그 스웨덴 군대보다 몇 곱절 더 많은 수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스웨덴과 결전을 치르러 떠나게 됩니다. 과연 전쟁의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그림으로 확인해 볼까요? 좋네. 독수리 깃발이 땅에 떨어져 있네. 예, 지금 지원 씨가 눈치챈 대로 그림 속 깃발을 땅에 내리고 있는 이들이 바로 표트르의 군대입니다. 발테로 나가는 관문 나르바 요새라는 곳을 포위하고 있었던 표트르 대제는 눈보라 속에서 이 스웨덴군에게 공격을 받아서 숫자는 많았는데 대패하고 말죠. 근데 표트르 대제 성격상 이렇게 예. 한번 실패했다고 포기할 분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러시아와 전투를 해본 결과 이 러시아가 종이 호랑이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던 스웨덴이 그러니까 이 러시아 루스자르국을 내버려둔 채 폴란드를 공격하러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표트르는 다시 군대를 재정비합니다. 농민 4만 5천 명을 징병해서 병력을 더 보강하고요. 자체 총검과 또 새롭게 설계한 대포를 또 대량으로 만들기 위해서 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성당과 교회에 있는 종을 다 떼서 이것을 녹여서 총검, 대포를 만들었죠. 우와. 이 교회의 종을 떼내서 이런 걸 했다는 것은 전쟁에 나라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예. 총동원이네요. 결국 1703년 발트해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새로운 함대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스웨덴의 함대를 압박하죠. 그게 바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발트해 함대입니다. 아, 발트 함대가 이때 생긴 거예요? 예. 표트르 대제는 죽기 전까지 총 32척의 대형 전함과 109척의 배를 포함한 이 함대로 만들어서 굉장히 강력한 함대가 됐고 러시아 사람들한테는 이제 국가를 수호하는 함대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무려 그 1701년부터 1709년에만 약 630만 루블을 투입해서 군사력을 키웠는데 이게 오늘날 그 원화로 환산을 하면 4,325억 원입니다. 예. 이렇게 만들어진 초기의 함대가 스웨덴과의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냅니다. 표트르 대제는 육군이 진격하는 동안 발트 연안을 따라서 스웨덴군을 배로 상대하면서 이 전력을 흐트러 놓죠. 이렇게 물과 무태서 합동 작전을 펼친 끝에 스웨덴의 전력은 점점 이제 소진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결국 표트르는 그 최후의 결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투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때 그 1709년에 폴타바라는 지역에서 스웨덴을 막아서게 됩니다. 표트르 대제는 그 방어 진지를 구축해서 기병 돌격을 막아내는 한편으로 대포로 적의 병력을
소모시킨 뒤에 돌격 명령을 내립니다. 그 결과 그 오랜 원정에 지쳐서 힘이 빠진 스웨덴군이 쉽게 무너지게 되고요. 이 전쟁으로 스웨덴은 약 6,900명의 사상자 그리고 2,800명의 포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발트의 주인은 러시아가 된 셈이죠. 자, 표트르 대제는 이게 발트의 관문을 얻은 직후에 그 해양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려고 요새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이 바로 유럽으로 창하는 창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의 제2의 도시, 두 번째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입니다. 역시 상트페테르부르크 뜻이 정확히 뭐예요? 그러니까 상트페테르는 말 그대로 상트가 이제 세인트, 네. 페트르는 베드로 아니면 표트르. 네, 그리고 이제 뒤에 부르크라는 뜻은 도시라는 뜻이라서 성 베드로에게 바치는 도시라는 뜻으로 처음에는 사실 그렇게 불려졌었는데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최고의 해양 요새로 만들려고 했던 이 표트르의 기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저 도시를 항상 표트르 대제와 딱 연상 짓게 만드는 그게 있어요. 상트 페테르부르크일 수도 있네요, 느낌. 그렇죠. 왜냐면 러시아어로는 베이티아 이런 식으로 줄여서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네덜란드 이제 암스테르담에서 건축 양식이나 뭐 정원, 운하 도시로서 어떤 식으로 도시가 이루어져 있는지 방식이 좀 인상이 깊으셨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새로운 수도를 이제 건설할 때 네덜란드 양식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유럽 분위기를 좀 자아내기 위해서 이제 참고를 한 거죠. 그런데 이 표트르가 도시를 세우기 전에 이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있던 곳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완전히 새로 세워야 했었는데 표트르는 이 대공사에 수만 명의 농노, 군인 그리고 포로까지 동원해서 도시를 건설합니다. 연장이 없으면 맨손으로 땅을 파게 만들고 특히 여름에는 말라리아가 돌고요. 겨울엔 추위 때문에 일꾼들이 한꺼번에 막 수백 명, 수천 명씩 죽어나가는 일까지 있었어요. 와. 표트르는 이곳을 새로운 수도로 삼고 귀족들을 강제로 이주해서 살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곳을 거점으로 해군 양성에 힘을 쏟으면서 러시아 해군을 막강한 전력을 가진 부대로 키워냅니다. 표트르의 개혁을 온몸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요. 소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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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누구인지 한번 그림으로 확인해 볼까요? 소피아 아닐까요? 이 그림에서 앉아 있는 인물은 바로 표트르 대제입니다. 그리고 표트르 대제의 그 매서운 눈길을 피해서 눈을 내리깐 채 서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뭐지? 스웨덴 사람인가요? 자, 지금 분위기가 정말 험악하죠. 그쵸. 험악한 분위기. 예. 그런데 둘은 가족입니다. 아들? 예, 바로 표트르의 첫째 아들이자 황태자였던 알렉세이였어요. 한눈에 봐도 두 사람 사이가 좋아 보이지 않죠. 네. 표트르는 자기가 이룩한 새로운 러시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후계자를 당연히 원했지만 당시에 황태자였던 알렉세이는 아버지와의 그 뜻이 맞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 했죠? 수녀원에 가뒀고 보살피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사실 아버지에게 좀 감정이 안 좋았고요. 이렇게 자란 황태자 알렉세이가 아버지의 개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부자 사이를 알고 있는 표트르의 신하들 중에서 급진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바로 알렉세이를 중심으로 결집을 했던 거예요. 결국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갈등이 아주 극에 이릅니다. 그래서 표트르는 후계자가 되든지 아니면 수도승이 되든지 하나 선택하라고 최후 통첩을 날리죠. 그래서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이 자유롭게 살고 있던 알렉세이가 아예 그냥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외국으로 달아나 버려요. 오스트리아로요? 예, 오스트리아로 달아나 버리고. 근데 이게 이제 그 두 부자의 갈등을 폭발하게 만들었는데요. 표트르 대제는 그 아들이 이 자기의 그 제위권을 찬탈하려는 음모를 벌이다가 도망갔다고 이제 생각을 했죠. 이때 그 표트르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자식한테도 자비가 없을 것 같아. 표트르 대제는 아들이라고 봐주는 법이 그러니까. 없었습니다. 스파이를 보내서 알렉세이를 이제 꿰어서 다시 그 러시아로 돌아오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표트르는 자기 아들을 고문하죠. 그리고 알렉세이의 배후에 있는 인물을 대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매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황태자가 목숨을 잃고 맙니다. 야 아니, 대단하다 진짜 표트르. 귀주에 갇혔던 사도세자 같아요. 예. 표트르의 개혁 의지는 이처럼 그 자기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 정도로 강력했죠. 그러니까 이러한 의지 덕분에 표트르는 이 루스자르국의 영토를 점점 더 넓혀 나갑니다. 러시아 제국과 이제 스웨덴이 이제 마주보고 있는 요 주요한 지역들을 네. 차지하게 되는데요. 야 예, 저것은 유럽으로 가는 통로이자 발트해 그리고 흑해로 나가는 길목에서 중요한 거점이라는데 바로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트르 대제는 1721년에 나라 이름을 러시아 제국으로 바꾸고요. 당시 러시아는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유럽의 그 제국들처럼 자기를 더 이상 짜르라고 부르지 말라. 그 임페라토르라는 표현을 씁니다. 황제라고 부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또 황제를 더 넘어서서 위대한 황제라는 뜻을 가진 표트르 대제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죠. 하지만 러시아 제국을 세운 뒤에 표트르 대제의 권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표트르 대제는 이 방광이 안 좋았고요. 이 신장 질환을 앓던 중에 유언장도 제대로 남기지 못한 상태에서 급작스레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야, 그럼 후계자 정하지도 못했는데 예, 그래서 그 러시아 제국은 그 뒤 37년 동안 황제가 6명이나 바뀌면서 혼란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러시아를 완전히 그 유럽 강국의 대열에 올려놓은 황제가 또 등장을 하는데 바로 예카테리나 대제입니다. 예카테리나 대제는 표트르 대제의 후계자답게 바다에도 눈을 돌립니다. 북쪽에 위치한 발트해 함대 대신에 흑해 연안에 또 새로운 함대를 건설합니다. 이게 바로 1783년 28척으로 이루어진 흑해 함대의 건설 시작이었죠. 캐운대가 또 거기서 나왔구나. 발트해 함대와 비교해서 당시 흑해 함대가 어땠는지 한번 배를 보면서 비교해 볼까요? 와 더 큰 거 아니에요? 업그레이드 됐어. 표트르 대제 때 만든 발트해 함대의 선박보다 훨씬 더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화려하죠. 미적으로도 이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발트해 함대가 만들어졌을 때 이때 지어진 폴타바 전함은 길이가 40m였다면 흑해 함대를 대표하는 저 배의 길이는 49m로 훨씬 더 커집니다. 이 흑해 함대를 통해서 예카테리나 대제는 그 뒤에 지금의 그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흑해로 진출하는 항구이자 기지 이름을 또 정하는데요. 장엄한 도시라는 뜻의 세바스토폴로 변경을 합니다. 에바 씨 최근 크림반도 이슈로 이 흑해 함대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럼 러시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함대죠. 네, 그 4개의 원래 함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중 하나인데요. 최근 전쟁에서 흑해 함대 사령부가 타격을 뭐 당하거나 아니면 뭐 주요 함선이 침몰됐다 뭐 이런 소식을 봤는데 함선이 침몰됐을 때 아마 푸틴 대통령 자존심에는 좀 금이 갔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흑해함대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동안 예카테리나 대제는 표트르 대제도 이루지 못한 경쟁자 없는 사상 최고의 해양 강국의 길로 접어듭니다. 더 커지나요? 표트르 대제 시기. 오. 더 늘렸어. 서유럽 쪽으로 뻗어나갔네요. 서유럽 쪽으로 상당히 많이 진출을 했는데요. 핀란드랑 예, 이곳이 다 스웨덴, 폴란드, 오스트리아 그리고 이제 오스만 제국과의 경쟁을 통해서 이쪽을 차지한 것이죠. 또한 예카테리나 대제 말년에는 북아메리카의 알래스카까지 차지해서 정착 기반을 마련했죠. 그래서 예카테리나의 그 사후엔 알래스카 역시 러시아 제국의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러시아 제국은요, 유럽, 아시아, 북아메리카 세 대륙의 영토를 가진 정말 엄청난 제국이 되죠. 아니 저 안에도 다 도시들이 있는 건 거죠? 그렇죠, 예. 표트르 대제가 그 최초로 만든 발트해 함대는 러시아가 강대국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요. 예카테리나 대제의 흑해 함대는 이 러시아를 강대국의 반열에 굳건하게 올려놓습니다. 이게 바로 두 인물이 러시아에서 대제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И при угрозе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целостности нашей страны, для защиты России и нашего народа мы, безусловно, используем все имеющиеся в нашем распоряжении средства. 진정한 강대국에 어울리는 면모를 보이려면 이 주변국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또한 보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